안녕하십니까, 강영천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스쿠버 다이빙의 역사로 한번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스쿠버 다이빙은 결국은 다이빙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스쿠버가 다이빙에 도입될 때까지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인간이 물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이 다이빙에 대한 역사의 기록물이나 그런 걸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BC 기원전 1400년에 벌써 동굴벽화나 낮은 칠기 같은데 이런 인간이 수중으로 가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주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고대 이야기 중에서 상당히 유명한 것이 이 BC 기원전 500년경에 헤로도투스가 적은 내용인데, 스틸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페르시아 왕의 군함에 잡혀 있다가 탈옥을 해서 이 물밑에서 갈대로 이렇게 숨을 쉬면서 숨어 있다가 야반을 도주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리스로 돌아가서 페르시아 왕의 그리스 침공을 막았다고 하는 것이 그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약 300년, 그러니까 기원전 332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의 철학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다이빙 벨에 대한 기술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직접 그 배를 제작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물에 들어갔다고 하는 기록은 있는데, 실제로 이 사실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16세기의 이슬람 제국에서 이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제가 전체 그림은 판권 때문에 다 못하고 일부만 그냥 땄는데, 아마 이 부분이 그 배를 이용해서 물밑으로 들어가 있는 그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다이빙의 역사에서 이 해녀 이야기를 잠깐 할까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해녀라고 하는 것은 거의 세계적인 문헌에는 일본에서 시작한 걸로, 그래서 여인들이 신랑과 애들에게 먹을 거를 구해주기 위해서 물밑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이 대부분 다이빙 혹은 스쿠버 다이빙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영어로 적혀 있는 교재요. 그런데 실제 한국에서 특히 이제 제주 지역에 있는 여자들이 이 해녀 일을 먼저 했다고 되어 있고요. 이것이 일본으로 넘어갔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해녀라고 그러고, 일본에서는 아마 혹은 이 지역에 따라서 우민쭈 혹은 까이또 같은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디서 먼저 시작했는가가 뭐 그렇게 중요한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비슷한 복장의 비슷한 행동을 하는 해녀들이 양국에서 거의 같은 시기에 나타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1300년대에 들어가서 페르시아의 진주를 채취하던 다이버가 이 거북이 껍질을 아주 얇게 갈아가지고 이 수경을 만들어서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19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드카프리오가 아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사람이 수면 공급 장치와 부력 조절기를 합쳐진 어떤 장비와 수중 의복처럼 보이는 옷을 입은 다이버의 그림을 그립니다. 이거는 이 사람이 머릿속에서 뭔가를 발명하고 발견하고 하는 그 내용 중에 나오는 것이고, 실제 이 당시에 어떤 이런 스쿠버
비슷한 제품을 생산했다는 그런 기록은 찾지를 못합니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사실 이 대단한 학자입니다. 과학자이며 또 의료회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그 그림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참 독특하고 대단한 그런 과학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밑에 있는 이 그림은 이 해부학자로서 우리가 대흉건, 소흉건 이걸 보여주는 그런 그 해부학 그림인데 역시 이 사람의 작품이었습니다. 1535년경에 첫 현대식 다이빙 벨이 나왔습니다. 이 이태리 사람이고 직접 제작하고 이것을 직접 테스트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약 100년 지나서 1616년에 다이빙 벨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서 살던 화가이면서 또 발명가였던 프란츠 캐슬러라는 사람이 이 다이빙 벨을 상당히 현대화 시켰습니다. 드디어 이 잠수함을 만들기 위한 어떤 시도가 시작된 것이 1620년대입니다. 영국에서 거주하던 네덜란드인인 꼬멜리우스 드레벨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이렇게 생긴 그 잠수함을 고안하고 실제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지금도 대형 그 박물관의 한쪽 모퉁이에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것이 잠수함으로서의 어떤 구실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실린더에 공기를 넣을 수 있는 펌프는 1650년경에 처음 만들어졌고요. 산소가 발견되기도 전인 1662년에 이미 고압 챔버를 치료에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1872년에 이 폴 버트, 이 사람 다이빙 그 생리학 같은 거 공부하면 상당히 많은 이름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고압 의학을 정립을 했고, 또 이 고압 산소 의학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의 채널을 만들어서 한번 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이빙 강사 과정을, 다이브 마스터 과정을 하면 물리학이 제일 힘들게 저는 느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바로 이 로버트 보일입니다. 이 영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유연성 있는 용기에 들어있는 공기가 주변 압력이 높아질 때 어떤 변화가 오는 것을 어떤 법칙으로 정립을 했고, 이것이 바로 보일의 법칙이죠. 그래서 우리가 압착을 이야기할 때는 이 보일의 법칙이 바로 여기에 적용되게 되겠습니다. 이 군인으로서 이 해군이 창설되기 시작했는 것은 1770년대입니다. 이 조지 워싱턴이 미 해군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미 해군이 잠수의학, 이 수중과학을 발전시키는 것은 어마어마한 공로를 가지고 있는 분이죠. 근데 이게 별로 발전이 안 됐습니다. 그 이유가 돈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거기에 비해서 군사적인 효과는 사실은 별로였던 거죠. 그러다가 이 약 한 25년 후에 이 미 해군을 더욱더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제호흡기를 처음 고안했던 것은 1772년도입니다. 그 다음에 다이빙 수트, 정확하게 현재의 다이빙 수트인 네오프렌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수트가 소개된 것은 1797년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잠수함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요. 이 1798년에 최초로 실제 사용이 가능한 잠수함을 개발했고, 이것을 노틸러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만든 사람은
미국 사람이 왜 프랑스에서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로버트 풀톤이라는 사람이고 이 밑에 있는 이 그림이 그 잠수함의 도안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이빙 수트가 점점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1823년에는 오픈 드레스라고 이게 이제 공기가 물이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트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 수트에다가 헬멧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closed dress, 막힌 수트 뭐 이렇게 부르려야 되겠네요. 그것을 영국인 아우구스투스 시베 이 사람 역시 다이빙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시베가 오픈 드레스를 완전히 물이 들어가지 않게 방수 처리를 한 수트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오구스투스 시베는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이 사람의 그 사망 소식을 알리는 부고에 Father of Diving, 다이빙의 아버지 돌아가시다 이런 걸로 기술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825년에 그 소위 다이버의 몸 주변에다가 공기를 주입시키는 실린더 역할을 하는 어떤 벨트를 부착을 시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벨트는 토탈 30바가 그 맥시멈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우리가 수심이나 공기 소모나 이런 걸 생각하면 그렇게 효과 있는 공기 주머니는 아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 시베가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헬멧을 상업적으로 제작하기 시작해서 이 시베가 죽은 다음에 이 회사를 시베와 골만이라고 하는 회사를 1870년에 만들었는데 이게 그 다음 한 10년 후에 회사 이름이 시베 골만 앤 CO Corporated라고 회사명을 바꾸었고 제가 알기로는 이 회사는 지금도 존속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이빙 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이빙 교육을 할 수 있는 다이빙 스쿨이 처음 설립된 것은 1843년입니다. 이 로얄 조지라고 하는 배, HMS 로얄 조지라고 하는 배의 인양을 하는 과정에서 그 정립되고 확립된 지식을 정립해서 영국 왕실 해군에서 처음으로 다이빙 교육을 하는 어떤 학과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이미 제 주위에 있는 많은 다이버들이 아직도 잘 못하는 이 버디 시스템이 도입이 됩니다. 이 학교를 만든 사람은 찰스 윌리엄 팔슬리 경과 13명의 그 장교들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865년에 에어 오브 포라고 하는 것이 나왔고요. 이것이 최초로 만들어진 요구형 호흡기를 이 장치에다가 적용을 했습니다. 디만드 발브를 이야기하죠. 그러다가 우리가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줄 번이 1870년대에 해저 이말리라고 하는, 실제 이만리가 아니죠. 근데 이게 20,000 Leagues Under the Sea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공상과학 그 소설을 씁니다. 뭐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여기 나와 있는 그 공상과학적인 스토리들이 현대에 굉장히 많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선장 이름이 캡틴 니모고요. 최근에 그 나온 영화 중에 니모를 찾아서 1, 2 이 책에 나오는 이름들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 나오는 잠수함 이름이 역시 노틸러스입니다. 이게 사실 당시에는 이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학문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인 정말 공상과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면 실제 잠수함이 나오고 또 그 다음에 핵 잠수함이 나올 때 모두 다 이름을 이 노틸러스라고 붙였습니다. 저희들이 잘 가는 필리핀 그 중에서 지금 약간 반군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민다나오 섬에 가면 1871년에 이 불칸단이라고 하는 화산이 폭발하면서 이 까미꾸인 섬에 있던 공동묘지가 해저 6에서 7m 정도로 가라앉아 보였습니다. 지금도 그 안에는 원래 있던 이런 무덤의 잔해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1월에는 이 해저 공동묘지를 추모하는 퍼레이드를 벌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 민다나오는 지금 조금 위험한 지역이라서 많이 못 가고 있죠. 근데 초창기에 가보신 분들은 이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드디어 이 감압병에 대한 어떤 의학적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1878년에 폴 버트, 프랑스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 몸에 과도하게 축적된 질소가 상승시에 기포로 바뀌면서 이게 감압병 때의 정상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설명했습니다. 즉, 잠수의학의 거의 효시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때 이미 상승을 천천히 해야 된다는 것과 다시 물속에 들어가서 제압을 해보니까 감압병 때 나타나는 통증이 없어진다는 것까지 다 설명을 했습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1900년도에 현재까지 기록으로 남아있는 최고령 다이버가 독일의 여성 영화 감독인 레니, 뒷 이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리펜스탈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사람이 71세에 다이빙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직 이까지 가려면 한참 남았습니다. 그러나 벌써 저는 수천 번의 다이빙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보다는 가망성이 더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2002년에 100세 생일을 맞았는데요. 이때 첫 수중 다큐를 발표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수중 감독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만든 어떤 영화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그게 밑에 나오는 그림인데요. 의지의 승리라고 하는 이 나치의 이야기를 썼기 때문에 사실은 전후에 상당히 욕을 먹었던 사람인데, 어쨌든 이 사람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3세까지 다이빙하고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최고령의 스쿠버 다이빙을 했던 사람이 아직도 이 사람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1995년에 최초로 수중에서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는 하우징을 제작하고 그걸로 촬영을 한 작품이 바로 이 작품입니다. 깨같이 보이죠? 이게 당시로서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물 밑에서도 사진을 찍을 수 있겠구나. 그렇지만 이때는 아직도 이게 상용화되지는 못했어요. 다이빙 테이블이 처음 나온 것은 1908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다이빙 컴퓨터도 결국은 이 테이블의 모든 내용들을 계산기에 넣은 거죠. 그래서 이 존 스콧 할데이는 지금까지도 그 할데이의 이론, 그게 기초한 테이블, 그게 기초한 컴퓨터로 사실 현대 감압 이론의 아버지입니다. 역시 이 사람이 폴 버트가 이야기했던 우리가 수면 상승 중에 방출되는 질소기포 때문에 감압병이 난다는 것을 뒷받침했습니다. 1911년경에 이동식
다이빙 장비가 나왔고요. 이 사람들은 그 호스 대신에 산소 탱크를 소지해서 다니면서 이 영화를 찍었습니다. 이 한스 하스, 이 사람은 그 네덜란드인으로 저는 기억하는데요. 이 드래그라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현대식 다이빙 장비의 제작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는 그 제호흡기도 드래그 제호흡기는 뭐 상당히 유명하고 인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12년에 수중호흡 장비를 만듭니다. 이 모리스 펀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 수영하는 사람이 수면에서 공기를 공급받아서 그 호흡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했는데, 이거는 고무 튜브 형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그 가스 중에 그 헬리움을 넣는 트라이믹스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질소는 완전히 빼버린 헬리움과 산소로 되어 있는 가스가 처음 나온 것이 1919년입니다. 저희 나라에서 3.1 만세운동이 있었던 해입니다. 이 사람이 커머셜 다이버인데 이 헬리움과 산소만으로 가스를 만들어서 사용했고, 이 헬리옥스는 그 병원의 호흡 곤란을 겪는 환자들에게도 사용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사용이 아주 극한적인 테크니컬 다이빙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26년에 드디어 그 자율적인 오토노머스한 프리 플로우형의 수동 다이빙 시스템이 발명됩니다. 이게 이제 스쿠바로 가는 과정인데, 이게 나옴으로 인해서 스포츠 다이빙 혹은 수중 사진가들이 그 물속으로 들어가서 촬영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방수 고글은 1930년에 나왔고요. 이제 잠깐 이야기를 그 스쿠버 다이빙 쪽으로 한번 몰아보겠습니다. 스쿠바라고 하는 용어가 처음 만들어진 것, 스쿠바를 처음 만든 것은 1933년입니다. 이프라 프리우를 하는 사람이 고압 탱크에 지금도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디만드 발브를 부착시켰고요. 이 탭을 열어서 공기를 들여보낸 후에 마스크 아래쪽으로 공기를 배출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영 핀이 처음 나온 게 1933년입니다. 1934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샤 인터내셔널 이라고 하는 회사가 만들어집니다. 1950년에는 상업적인 수중 카메라 하우징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거의 뭐 매년 어떤 다이빙에 대한 새로운 상품,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기 시작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제트핀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1964년에 이 환기형 핀이라고 합니다. 이 제트핀이 처음 제작됐는데, 그 제트핀의 어떤 상표와 디자인을 스쿠바 프로가 1970년에 이것을 구입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스쿠바 프로의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 이 제트핀입니다. 다이빙 클럽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1936년입니다. 저희들이 이 소위 시마스, 크마스라고 부르는 이런 그 다이빙 클럽의 시초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게 프랑스 말을 제가 잘 못 읽겠더라고요. 근데 이 클럽 이름을 그대로 불렀더니 마치 수중
다이버 어떤 뭐 클럽이 아니고 주정뱅이 클럽이라고 부르는 어떤 하고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이름을 줄여서 그 클럽 디솔 뭐 이렇게 부르게 됐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프랑스를 좀 더 공부해서 한번 발음을 옳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샤가 창립된 것은 1934년입니다. 이게 조지 부샤가 프랑스 그 아래쪽에서 만들었고요. 이 사람들이 1950년에 그 상업용 카메라 하우징을 개발하고 실제로 판매했습니다. 지금 있는 이 그림은 그 처음 나온 그 수중 하우징, 특히 상업용 수중 하우징 그림입니다. 드디어 그 크레시라는 이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태리 형제인데요. 이지디어하고 네니입니다. 이 크레시 형제가 마스크를 상품화하고 작사를 상품화해서 크레시라고 하는 브랜드를 만들게 됩니다. 탄소 재호흡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은 1957년입니다. 이것이 소방서하고 군대에서 그 채택을 하면서 이 브랜드가 아주 크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1943년에 미 해군에서 UDT를 창설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궁금했습니다. 한국 UDT는 언제 들어왔을까? 그래서 UDT 출신 그 사랑하는 후배 제자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1955년에 들어왔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UDT 출신 다이버들 강사분들하고 많이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다이빙을 배우는 그 방법은 참 군대식이더군요. 근데 지금은 좀 좋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군인이라서 그런지 스쿠버 다이빙을 배우는 방법이 허레스먼트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힘든 상황을 계속 줘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게끔 만드는 그런 방법의 스쿠버 다이빙 교육을 하는 것을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 잭 쿠스토, 에밀 가농이 1943년에 그 유명한 스피로 테크닉이라는 라 스피로 테크닉이라는 회사를 그 에어 리퀴드라고 하는 큰 기업의 지부로 창설을 해서 특히 그 호흡기와 그 실린더 쪽으로 해서 대량 생산을 시작합니다. 이것을 1952년에 US 다이버즈가 총판권을 사갔는데 불과 6년 이후에 다시 그 아까 말씀드린 라스피로테크의 지주회사였던 에어 리퀴드가 US 다이버를 사들여버리고요. 그 회사 이름을 아쿠아렁으로 바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아쿠아렁은 아마 다이브 자이언트에서 수입하고 판매하는 걸로 기억합니다. 크레시 1946년, 그 다음에 마레스 1949년에 각각 이태리의 제노바와 라팔로에서 회사가 창립됩니다. 이 마레스는 루도비코 마레스라고 하는 분이 창립을 했고요. 저도 이 마레스 회사에 한 3년 일한 적이 있습니다. 1970년에 이것은 슬라이드가 많이 잘못됐습니다. 일단 2013년에 헤드그룹이 그 SSI를 합병하게 됩니다. 이게 부샤에서 만들었던 그 상업용 카메라 하우징을 한 번 더 언급해 놨고요. 그 다음에 1950년에 드디어 그 스쿠버 다이빙 어떤 어소시에이션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국제 수중 사냥 협회라고 해서 IUSA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사실 여기 밑에 나와 있는 뭐 랄프 데이비스, 잭 이프 쿠스토라는 이런 이름들은 사실 다이빙계에서 지금 현재 상당히 고전적인 분들의 이름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그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는, 아직도 쓰고 있는 네오프렌 웨스트가 처음 나온 것은
1951년입니다. 그래서 이 네오프렌 웨수트가 처음 나온 것을 기념해서 저도 태어났습니다. 이 네오프렌이라고 하는 재질은 뭐 나중에 그 제가 다이빙 장비나 이 수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고무에다가 기포를 넣는 거죠. 그래서 그 온도를 차단하는, 보온하는 어떤 그런 효과를 많이 높였고요. 착용하는 것도 요즘 가면 갈수록 이 천이 부드러워져서 웨수트 착용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 다이빙을 시작하던 1980년 뭐 초반에 수트를 한번 입고 나면 온몸에 진이 다 빠지는 이 네오프렌이지만 그렇게 부드럽지 않았던 천들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옷이 부드러워지면서 착용도 좋고 보온력도 아주 좋아졌습니다. 잡지 이야기를 잠깐 드릴게요. 저희나 1951년에 그 스킨다이버라고 하는 잡지가 이게 스피어피싱 사냥하는 클럽의 뉴스레터로 처음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도 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스킨다이버라고 하는 이 잡지는 그 한동안 전 세계에 있는 다이빙 강사들에게 강사 자격만 제시하면 무료로 이것을 보내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책을 많이 받아봤었습니다. 근데 2002년에 폐간이 됐어요. 그러면 이 스쿠바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 스쿠바라고 하는 용어는 지금 저희들은 그냥 스쿠바라고 하는데 실제 이 스쿠바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 만들어낸 사람이 크리스천 제이 램버트입니다. 이 사람은 그 의사하고 과학자고요. 이 사람들이 이분이 미 해군을 위해서 수중호흡 장치를 개발했고 이것을 Self-Contained Underwater Breathing Apparatus라고 하는 말을 줄여서 스쿠바라고 이 이름을 붙인 사람이 바로 이 크리스천입니다. 실제 저희들이 이 스쿠바의 아버지 형님으로 알고 있는 에밀 가농이나 잭 쿠스토 같은 경우는 이 호흡기를 보다 더 개발을 한 사람들이겠죠. 이 다이빙 교육하는 스쿠버 다이빙 코스가 처음 나온 것은 1953년입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스쿠버 다이빙 교육 기관이나 회사나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게 그렇게 긴 역사는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이 1954년에는 롤렉스가 처음으로 다이버를 위한 시계를 개발했습니다. 이거를 프랑스 해군에서 이거 좋다고 받아들이면서 이게 미 해군으로 넘어가고 롤렉스가 한 단계 그 롤렉스라는 회사가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스쿠버 다이빙을 이전까지는 저희들이 강사들이 학생을 모아서 모든 그 교육 내용을 직접 교육했죠. 그런데 56년에 가정학습으로 이 교육 방법을 바꾸게 됩니다. 물론 다 받아들이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이 Dive Master UAS Corporation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것을 제시하고 E.R. 크로스라고 이 사람도 현대 다이빙의 아버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E.R. 크로스가 그것을 승인하면서 미국에서는 드디어 그 스쿠버 다이빙 교육에서 강사가 직접 교육하는 것보다 다이버가 집에서 공부를 하게끔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1959년에 세계 수중 연맹이죠. 이게 지금 CMAS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CMAS, 크마스라고도 하는데요. 그 이름을 그 프랑스 말로 읽으면 Confédération Mondiale des Activités Subaquatiques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CMAS가 국제적인 레크레이셔널 스노클링과 스쿠버 다이빙의 교육과 인정을 감독하게 되는데요.
이 스위마스라고 하는 이 클럽은 그 자체가 스쿠버 다이빙 교육 기관이 아닙니다. 많은 스쿠버 다이빙 교육 기관들이 스위마스에 참가를 해서 이 스위마스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거죠. 스쿠버 다이빙의 역사에서 이제 획을 끊는 어떤 사건이 바로 1959년에 나우이가 만들어지면서 이게 드디어 굉장히 어떤 직업적인 강사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나우이가 지금 그 처음의 명성에 비해서 이렇게 상업적으로 치중하지 않으면서 지금은 조금 힘이 빠져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나우이 관계자분들한테 제가 쓸데없는 소리를 하면 나중에 지적을 해 주십시오. 1960년도에 이 다이빙 리조트가 처음 나옵니다. 그리고 1960년대에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제이 밸브가 만들어집니다. 이 제이 밸브는 지금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실린더 압력이 지금 이제 3000 psi가 들어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12리터 그 실린더에 압력이 500까지 떨어지면 500 psi까지 떨어지면 그 스프링이 장착된 밸브가 공기 호흡을 차단해 버립니다. 그러면 그 J 밸브에 달려 있는 그 차단기를 내가 수동으로 열어주면 나머지 공기가 나오게 되겠죠. 이것은 네 공기 다 돼간다 이런 것을 그 경고해주는 장치로 초창기에 밸브가 나올 때는 이 J 밸브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밸브를 만드는 어떤 난이도 같은 것 때문에 그런지 이 J 밸브는 없어지고 이 K 밸브가 그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J 밸브와 K 밸브에 대한 그 명칭에 대한 역사가 재밌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이 호흡기 보면요, 요거를 H 밸브라고 합니다. 요것은 H처럼 생겼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Y 밸브도 딱 Y처럼 생겼습니다. 그러나 J 밸브와 K 밸브는 전혀 글씨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J 밸브와 K 밸브는 왜 이렇게 붙게 됐나 하면 US 다이버즈가 장비를 만들고 장비의 카탈로그를 만들면서 A, B, C, E, F, G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J에도 밸브가 있고 K에도 밸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붙은 이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1963년에 스쿠버 프로는 거의 모든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망라한 그런 카탈로그를 1964년에 만들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 해에 그 멕시코 라파즈, 지금도 많은 분들이 가고 있죠. 여기에 리버보드를 처음 띄웁니다. 그 사람이 리차드 앳캅입니다. 저는 뭐 이 영화를 그 극장에서 봤습니다. 이 숀 코넬리가 그 썬더볼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사실은 다이빙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어요. 이 영화는 그 아카데미상에서 특수 시각 효과상을 받았고요. 이 영화를 찍은 것은 그 바하마 제도에서 찍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패디는 1966년에 창설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나우이 강사, 특히 존 크로닌이라는 분을, 이분은 원래 시작할 때는 그 다이빙 장비상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분과 그 친구분 셋해서 네 분이 나우이에서 나오면서 이 패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이 패디를 만들 때 주창했던 것은 무자격 강사 혹은 단체의 무분별한 교육 혹은 다이브 인증을 경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1970년에 이제 SSI가 만들어집니다. 미국의 그 밥 클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다이빙 교육자이면서 실제로 굉장히 그 제가 봐서는 위대한 교육자입니다. 멀티미디어, 즉 CD-ROM, DVD 이런 것을 사용해서 다이빙 교육을 처음 시행했습니다. 그리고는 1999년에 NSADS 이 덕 맥리즈, 현재 이 사람은 지금 미국 SSI의 주인 아저씨입니다. 이 사람이 NASDS하고 합병을 하게 되고요. 2008년에 그 덕 맥리즈하고 독일의 로버트 스토스가 이 공동 소유를 해서 사실 그 이때부터 SSI가 크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14년부터 이 헤드마레스가 인수합병했죠. 댄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 댄 다이버 얼러트 네트워크, 이 어떤 비영리 단체는 미국 뉴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듀크 대학, 이 설 듀크가 창설했습니다. 이 듀크는 실제로 담배로 돈 번 사람입니다. 그 윈스턴, 그다음에 살렘, 그 박하사탕, 박하 냄새가 나는 담배, 그걸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서 이 사람이 미국서 첫 번째, 두 번째가 하는 사립 대학을 차렸습니다. 그게 듀크 대학입니다. 그 듀크 대학의 의과대학, 그 의과대학의 의과대학 병원, 그 의과대학 병원에서 마취과 주임 교수를 하던 이 피터 베넷이 자기 책상 위에 전화기를 한 대 갖다 놓습니다. 그러고는 전국에 있는 미국 다이빙 협회, 샵 같은데 공문을 보내서 다이버들이 다이빙 하다가 어떤 곤란을 겪으면 이리 전화하면 내가 받아줄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댄이 처음 했던 사업은 다이빙 사고를 만난 사람이 그 사고 난 자리에서 가장 가까운 고압산소 챔버로 보내주는, 아니면 고압산소 챔버의 정보를 제공하는 그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댄이 이제 여러 가지 교육을 또 만듭니다. 산소 공급자 교육. 한동안 이 댄 산소 공급자 교육이 거의 유일한 산소 공급자 교육이었죠. 다른 교육 단체에서 이 CPR, 산소 공급자 이런 것들을 독자적으로 교육하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댄 교육이 지금 많이 축소된 느낌이 있습니다. 24시간 긴급 전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10년 넘게 이 공식적인 댄 다이버 그 긴급 전화를 제가 운영을 했었습니다. 댄이 커지게 된 게 다이빙 상해 보험을 이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이 영리 회사가 들어오면서 이 댄이 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한국은 호주에 본부가 있는 댄 아시아 퍼시픽에서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댄 아시아 퍼시픽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호주에 있는 사무실은 댄 월드와이드 혹은 댄 미국 본부의 호주 사무실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계시는 분 중에서 댄 코리아를 설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쫓아다니시는 분도 있는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한국에 만약에 지부가 만들어지면 그 많은 다이버 분들이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984년에 제가 다이빙을 시작했습니다. 그 해에 제가 다이빙을 시작했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고맙게도 디지털 다이빙 컴퓨터가 처음 나왔습니다. 지금 그림에 있는 이게 최초로 개발돼서 출시됐던 다이빙 컴퓨터고, 마치
큰 그 전화기처럼 생겼습니다. 이걸 들고 다니면서 사용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엣지라고 불렀고요. 이것은 일렉트로닉 다이브 가이드의 EDGE를 해서 엣지라고 불렀습니다. 다이빙 잡지를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1985년 2월에 처음 나온 것은 저희들 그 수중세계입니다. 그리고 1987년에 스쿠버 다이버즈가 창간됐고요. 국내만 보면 1994년에 해저여행이 창간됐습니다. 아시안 다이버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1992년에 만들어졌는데, 이 아시안 다이버가 만들어낸 책을 보면 마치 자기가 아시아의 첫 스쿠버 다이빙 잡지라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거짓말입니다. 저희들이 85년에 먼저 한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TDI가 1993년입니다. 먼저 테크니컬 다이빙 교육 단체를 만들고 1999년에 스쿠버 다이빙 인터내셔널, 즉 레크레이션 다이빙 레벨을 교육할 수 있는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장애인을 위한 교육 단체도 있습니다.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Handicapped Diver, 이것도 9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WOSD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이게 그 IAHD를 구입했다고 하든지 합병을 했다든지 해서 이게 지금도 비영리 부속 기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이빙 가고 싶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다이빙 사이트들 많이 있죠.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가 사실 이렇게 뜬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2002년에 라자 암팟이라고 하는 다이빙 사이트가 발견이 됩니다. 이것은 그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게리 앨런이라는 사람에게, 이 사람이 해양 생물학자입니다. 이 라자 암팟 지역의 수중 생태계를 좀 연구해 달라는 위탁을 받고 이 사람이 들어갔는데, 첫 다이빙에서요 374종의 어류를 목격을 합니다. 이 라자 암팟은 산호의 종류 600여 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라자 암팟 지역에만 있는 게 한 42종 정도 됐다고 합니다. 제가 라자 암팟을 크게 광고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이빙 갔다가 제 근육이 파열돼서 아주 고생한 곳이긴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했던 32형의 다이빙이, 모든 다이빙이 제 느낌으로는 지금까지 해본 다이빙 중에서 최고다라고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다양한 수중생물, 생태계를 보여줍니다. 한번 기회를 내서 가보셨으면 해요. 미국에 가면 마이애미 비치 해변 안쪽에 수중 공동 묘지를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게 2007년에 이 사람들이 언더워터 시미트리라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안에 보면 마치 고대 아틀란티스처럼 그렇게 꾸며뒀어요. 수심 14m니까 새로운 무덤을 만들고 하는데도 용이할 거고요. 이 무덤 전체는 12만 5천 명까지 수용이 가능한 굉장히 큰 공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속이. 그래서 참 어떤 사람들이 과연 여기에 묻히고 싶어 할까? 저는 당연히 저는 그러고 싶습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 무덤의 비석 같은 거를 이렇게 불가사리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는 어떤 가족 묘가 아닐까 싶어요. 상당히 잘 차려놨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 프리다이빙을 하는 사람들의 그림이 한때 인터넷에 많이 떴었죠. 긴 말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이 다이빙의 역사와 스쿠버 다이빙의 역사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 시간 관계상 제가 아주 상세하게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이 PDF 파일을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구차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의 후원이 절실합니다. 제가 뭐 잘 아시다시피 유튜브는 구독자, 그 다음에 좋아요, 공유, 뭐 댓글 이런 걸로 그 점수를 인정받아서 언젠가 그 자체적인 사업화도 가능하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제가 보다 열심히 교재를 제작하고 또 원하시는 분에게 이 PDF 파일은 다 공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것은 제가 지금 운영하는 개인 다이버 긴급 전화입니다. 010-4500-9113입니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24시간 서비스는 아닙니다. 근데 아주 급하신 분들은 새벽 2시, 3시에도 전화를 주십니다. 밑에 제 이메일 주소 떠 있고요. 제 카톡 아이디는 다이브러브입니다. 언제든지 어떤 내용이든지 문의해 주시면 좀 반갑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